제가 오늘 이제 책을 가지고 주제 강의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알려드릴 책이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에요. 제목이 너무 딱딱하죠. 예, 내용도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암의 사업가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시대 변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알면 사업 진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굳이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책 이제 제목을 보시면 제4차 산업혁명이라 나와 있고 클라우스 슈발브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세계 경제 포럼 창립자이고 지금 현재 회장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전 세계가 명명하게 된 그 계기가 2016년도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짧게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독립적 국제기구로서 비즈니스, 정치, 학회 및 사회 리더들과 함께 국제적, 지역적, 산업적 아젠다를 구축하여 세계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 기구는 중립적이고 공정하여 그 어떤 정치적 이익이나 국익에 무관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하나의 목적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인데 다보스 포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 포럼이 매년 진행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 포럼이긴 하지만 다보스 포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기 보면 79년부터 세계 각국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계 경쟁력 보고서를 이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 가장 중요한 회의가 1월에 개최가 되는데 이 회의에서 이제 건의된 많은 내용들이 세계무역기구 WTO와 G7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기구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 포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G7이 뭐 하는 데냐 하면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각국 사이의 경제 정책에 대한 협조 및 조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주요 7개국이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그래서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이 7개 기업이 7개 나라가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 정상회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G7이 우리나라는 G7이 아닙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G7에 참석을 했어요. 작년에도 초대는 받았거든요. 작년에도 초대는 받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회의 자체가 무산이 되는 관계로 올해 처음 참석을 해서 이제 얼마 전이었죠. 6월 달에 지금 대통령이 이제 이 포럼에 참석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안건을 이제 나누냐면 이제 중국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온실가스, 뭐 한반도 비핵화 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도쿄올림픽 이제 이번에 마쳤지만 진행하기 전에 이런 이제 부분들을 여기에서 의견을 나누고 그 결과는 공동성명으로 또 발표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회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모든 안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매경을 보니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방금 소개드린 이 책이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고 16년도 나왔고 그 다음 18년도에 넥스트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책을 읽고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무한한 기회와 도전을 남보다 먼저 내다보고 지혜롭게 대응해 나갈 인재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독후감 공모전을 했어요. 이게 이제 시상금도 있었고요. 근데 왜 이런 걸 했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 공식 도서이기도 하고 이 책이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중고등학생과 이제 미래 사회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019, 2020년 서울대 지원자가 가장 많이 읽은 책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직장인들의 필독서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용은 쉽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최대한 쉽게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4가지 질문에 대한 그런 부분 관점으로 이제 내용 얘기했거든요. 이게 저도 오늘 이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리고 이 기회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국가와 기업, 사회, 경제, 개인에 미치는 영향과 방법론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일단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개인 영역에 맞춰서 일단 한번 볼게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뭔가?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정리한 건 이겁니다. 혁신의 발전으로 기업이 자본으로 노동을 대신한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부의 격차는 갈수록 커진다. 요건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산업혁명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과거의 산업혁명은 인간이 육체적으로 했던 노동을, 단순 노동을 기계가 대체를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신노동까지도, 그리고 고도의 정신노동까지도 인공지능이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노동력을 대체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두려움이 가장 크다. 이게 일반인이 가지는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통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지적, 물적 제공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내가 CEO가 될 수 있는 아메이라는 플랫폼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메이라는 플랫폼에 투자를 하기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제 우리는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가신일이나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20년 전에 출간된 프리 에이전트라는 전태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의 패러다임이 변한다. 근로자와 기업이 지속적 관계가 아닌 거래 관계로 바뀌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트렌드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더욱 가속화된다. 이거를 세계경제포럼에서 다뤘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저숙련 노동력이나 평범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죠. 평범한 우리의 대부분, 저숙련 노동가, 그리고 평범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이 주도하는 생태계에 완벽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승자가 된다. 수혜자가 따로 있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과학 기술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의미는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욱 스마트하게 일하는 능력을 뜻한다. 맞죠? 그래서 기업가나 혁신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반드시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노는 사람은 너무 많지만 기업은 발전을 하고 있죠. 일을 하지 않아도 기업의 생산성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더 스마트하게 대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뭐 블록체인, 3D 프린터 이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들은 무엇인지, 내가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건지 상관없겠죠.
그런 것들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와는 상관없겠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 혜택?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프레카리아트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정한 고용, 노동상황에 놓인 비정규직, 파견직, 실업자, 노숙자들을 모두 총칭해서 앞으로 프레카리아트라는 계층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 아까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이제 그런 정책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논의되고 난 이후에 전 세계 각국에 발표가 다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 공대 연구팀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2050 미래사회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공대 연구팀이 예측한 2090년 사회 계급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시면 플랫폼 소유주, 플랫폼 스타, 방금 얘기했던 프레카리아트라는 일반 시민 계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계층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충격적인 연구 결과지만 공학적으로 시뮬레이션 이렇게 했고 이제 자료로서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70년 뒤에 나의 계급은 어떻게 될 건가? 어떤 계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미리 한번 예측해 볼까요? 2090년도 사회 계급도를 가지고 나는 어떤 계급이 될 것인가? 만약에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뭘 원하는가? 다 나은 계층을 원하겠죠. 미래 계층의 최상부층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궁금하죠. 예. 그래서 1계급은요.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플랫폼 소유주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이 구조의 최상위 계층, 핑크색 보이나요?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요. 전부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계층들이 1계급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계급은 누군가? 2계급은 이 플랫폼을 소유할 수 없는 나머지 사람들 중에 플랫폼 스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플랫폼 스타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말고 평범한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죠. 우리가 다 알만한 대중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정치인들, 엘리트 정치인들, 그리고 예체능 스타들 이런 분들이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분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플랫폼 스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2계급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급은 불행히 인간이 아닙니다. 세 번째 차지하는 계급은 AI라고 되어 있죠.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값싸면서 효율적인 노동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인공지성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성이 세 번째 계급이 되고요. 2050년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인 성장이 예측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급은 일반 시민입니다. 일반 시민이고 아까 말씀드린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이에요. 그래서 이 계급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냐? 현재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계층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현재 프레카리아트 수는 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의 시민이 이 계층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계급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최하위 노동자 계급으로 인공지능보다 노동시장에서 인공지능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노동은 갈수록 값어치가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커다란 빈곤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노동시장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2050년 가운데 보이시죠? 2050년을 기점으로 지금 현재 일반 시민이 차지하고 있는 그 노동력, 프레카리아트가 차지하고 있는 이 노동력이 어때요? 점점점 줄어들고 2050년을 기점으로 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인공지성이
점점점 늘어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 연구팀이 오직 데이터로 근거해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니까 다소 불편하더라도 불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편하시죠, 그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몇 년이 지나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당장 이런 상황이 된다면 너무너무 당황스럽겠죠. 근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2050년을 기준으로 지나게 되면 이 일자리 전쟁이 인공지성에게 대체된 나머지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인간들끼리 일자리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세계부에 관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금 내용한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전 세계 상위 1%의 부자가 있겠죠. 전 세계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대요. 그리고 하위 50%의 자산을 모두 합쳐도 전 세계 부의 1%도 못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서울대 공대 연구팀이 예측한 2090년도 사회 계급도예요. 맨 위에 플랫폼 소유주. 세상이 바뀌었죠. 과거에 정말 굵직굵직했던 기업들, 월마트, 지전자, 힐튼 호텔, 각 분야의 최고의 기업들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법도 당연히 바뀝니다. 앞으로 100년 플랫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진입이 되었고요. 아메이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60년 전부터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을 소유할 수 없어서 2계급으로 플랫폼 스타가 되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처럼 플랫폼 속에 크리에이티브가 되라는 게 아니라 플랫폼 소유주가 되세요.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준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일을 하고 계셔야지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더 갔을 때 우리 자손들까지도 시대 흐름을 변화를 알고 미리 앞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고용이 불안정한 시대,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아보고 싶잖아요. 돈은 끊임없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한 노동시장은 축소되고 삶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은 불보듯 뻔하고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는 내가 될까요?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아까 수혜자는 따로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고용 형태가 변한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남의 사업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괴적 혁신, 참 단어 조합이 희한하죠. 혁신 자체도 파괴적인데 파괴적 혁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기존의 틀을 깨고 혁신을 뛰어넘은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시죠? 우리가 다 아는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트위터 같은 기업. 여기에서 예전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 생겨난 거죠. 그때 당시 다 스타트업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파괴적 혁신 기업입니다. 페이스북 창립한 지 6년 만에 연수익이 10억 달러를 넘었어요. 구글은요, 더 빨리 10억 달러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속도와 발전이 가속화되는 거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놀랄 정도로 이렇게 기록을 갈아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은 뭐냐? 민첩하고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기업은 연구, 개발, 마케팅, 판매, 유통 부문에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다. 파괴적 혁신은 민첩하고 혁신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서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과 넷플릭스는 이미 소비자의 취향을 예측해서 알고리즘을 사용해 우리에게 영화와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갖추고 있는 이 알고리즘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책도 영화도 어때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 알고리즘 속에 우리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과 친구, 동료와 충고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메 한번 볼까요? 1959년 창립이 되었고요. 63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소비자 니즈에 맞는 완벽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파괴적 혁신을 거듭하는 기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스타트업 기업만 혁신을 하는 게 아니다. 역사가 오래된 거대 기업들도 그 역사 속에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혁신에 성공한 기업이죠, 아메이는. 63년의 역사 동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혁신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업은 계속 시대 변화에 앞서가는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들에게 이 책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리더들에게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적응력을 높이며 독자적인 운영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우리가 하는 탱커 아닙니까? 그죠? 끊임없이 학습하고 적응력을 길러야 되고 독자적인 운영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4차 산업혁명에는 필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탱코와 여기에서 어때요? STP, 쇼더 플레이. 탱화를 통해서 내가 내적 성장을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 기회를 제공해주는 누군가에게 내가 기회가 됐듯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는 쇼더 플레이.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모든 분들이 소비자잖아요. 소비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소비자 관리가 우리 개인에게는 어쩌면 혁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개인이 할 수 있는 혁신이 있다는 게. 근데 새로운 걸 해야 되나요? 새로운 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업 설명을 더 하면 되는 거고 소비자 관리를 더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고 있던 거를 더 하면 네트워크에 혁신이 일어납니다. 반복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심플하지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개인의 혁신이 아미의 C팀 속에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으셨죠? 예, 이 사진 너무 멋있죠? 태극기만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올림픽 남자 펜싱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어벤져스 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올림픽이 끝난 줄 몰랐어요. 어제 알았어요, 올림픽이 끝난 줄을.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팀워크의 본보기가 된 4명의 선수들이 요즘 인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세계 랭킹 1위 하는 오사구 선수가요. 경기를 하는 중에 순식간에 5점을 내주는 상황에 공격을 계속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격을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걸 본 구본길 선수가 한 말입니다. 자신 있게 해. 의심하지 마. 이 말에 이 선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도 본인이 휘청거리는 걸 느낀 거예요. 자신과 동료에 대한 확신과 응원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의 금메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랭킹 1위 선수도 긴장하는구나. 1위면 1위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위도 긴장을 하는구나. 순간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구나. 저는 이 생각을 했었어요. 랭킹 1위인데. 그래서 1위도 긴장할 수 있죠. 그죠? 멘탈이 순간 흔들릴 수도 있겠죠. 어, 나만 그런가 했는데 남도 다 그런가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순간에도 본인의 멘탈을 부여잡고 동료와 본인 스스로에게 확신을 줘가면서 만들어낸 값진 금메달.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 있게 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선택한 거를 의심하지 말고 나의 선택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탱화를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면 스스로 토닥토닥 해주면서 이 선수가 응원의 메시지를 준 것처럼
자신에게 힘이 되는 말, 칭찬하는 말. 확신 주는 그 말을, 그 말의 힘이 굉장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A65, A70 함께 모든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BBS가 끝나지만 이 열정 그대로 새해 기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